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빵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시집와서 어떻게든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어서 20대 때 배워놓은 일로 욕심 안 부리고 이 동네에서 작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오래 하다 보니 알아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촌스럽고 투박하긴 해도 문을 열고 온 손님들이 "아우, 이 빵 요즘 보기 힘든데 추억의 맛이다" 하면서 반가워하는 것만 봐도 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동네 하나쯤은 이런 가게에 오래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국 위기까지 넘기면서 지금껏 유지하고 있어요. 솔직히 결혼 초엔 제가 이런 장사를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평범한 주부로 성실하게 남편이 일해온 돈으로 살 줄 알았죠. 그런데 결혼 초부터 남편의 이상한 면모가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루는 출근하고 1시간 만에 집으로 오더니 "에이씨, 못 해먹겠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왜 집에 왔어?" "하도 눈치를 줘서 사직서 던져버리고 왔어. 나도 귀한 아들이고 대접받는 남편이라고. 이것들이 사람 무시하고 있어." "어? 관두고 왔다고? 대체 무슨 일인데?" "내 위에 부장 하나 있잖아. 그 인간 나보는 눈빛이 기분 나빠 죽겠다니까. 사람을 한심하게 봐. 내가 하루 이틀 당한 게 아니야." 처음엔 솔직히 저에게 말 못할 엄청난 사건이라도 터졌겠거니 했어요. 왜 남자들 자존심에 괜히 이런 일이 일어나도 집에 와서는 별일 아닌 척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남편의 의견을 처음엔 존중해 주려고 했죠. "딱 한 달이야. 내가 다른 곳 구할 거니까 당신도 일단 믿고 기다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 오라는 데 많아." 그런데 날이 갈수록 게으러지기만 하고 일할 생각을 안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일 알아보고 있지? 우리 매달 나가는 돈이 꽤 되는데." "일단 아버지한테 가보려고." "같이 갈 거지? 당신이 가야 말이 잘 먹히는데." "뭐? 한 달이면 구한다면서 당신이 분명 그랬잖아. 어떻게 부모님께 결혼해서까지 손 벌릴 생각을 해?" "우리 아빠 꿍쳐놓은 돈 많다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기왕 쉬는 김에 좀 더 쉬려고." "쉰다고? 얼마나? 아니, 계획이라는 게 있기는 해?" "그런 건 세워봤자 잘 되지도 않아. 다 사라져." 솔직히 결혼 초엔 이런 남자하고 계속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새벽에 짐가방 싸서 도망칠 생각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런 일이 퍽 하면 터졌죠. 출근만 했다 하면 몇 개월도 가지 않아서 "어이씨, 이런 대우 받으면서 다녀야 돼? 나보다 한참 어린 놈이 사람 깔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이야. 또 열받네. 아무래도 여기 관두는 게 낫겠어." "또? 며칠이나 다녔다고 그래?" "난 이런 치사한 기분 견디면서 못 다녀. 존심이 있지." 달래도 보고 응원도 하고 화도 내보고 했는데 결국 자기가 한번 관두고 싶어지면 기어코 이유를 만들어서 사직서를 내고 나와버리더라고요. 팔팔한 20대도 아니고 40 가까이 된 남자를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하는데 좋게 봐주겠어요. 이런 일이 3번 정도 반복되니 점점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는 게 보이더군요. 결국 제가 움직여야겠다 싶어서 대출을 받아 가게를 얻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이런 태도에 대해 미안해하는 건 시아버지밖에 없었죠. 빵집을 준비하고 있던데 시아버지가 가게 밖에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아버님, 안 들어오시고 밖에서 왜 그러고 계세요?" "미안해서 그런다 내가." "아버님이 그러실 거 없어요. 항상 도와주셨잖아요." "장사 잘하라는 것도 그놈 도와달란 소리 같아서 내가 입이 안 떨어진다."
결혼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저라도 성실하게 일해서 뭐 살아봐야죠. 재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되려 저를 찾아와서 화를 내더군요. 결혼 전부터 두 분의 성향이 정반대라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이럴 때 보니 여실히 드러나더군요. 그래. 네가 사장 되니까 속이 시원하냐 이제? 어머니, 사정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하세요? 너는 남자 위에 앉아서 휘둘러야 속이 시원하지. 애가 결혼하면서부터 기가 팍 죽더니. 네가 집에서 얼마나 잔소리를 했으면 좋은 회사를 제발로 나와. 본인 아들이 철이 안 들어서 미안하다고, 이혼 안 해줘서 고맙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소리를 들어주고 있으려니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제가 기를 죽여 그렇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시아버지가 저를 따로 밖에 불렀어요. 어쩐 일로 부르셨어요, 아버님? 우리가 참 신기한 인연이잖니, 너도 알다시피. 사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이름과 시아버지의 이름이 같아서 제가 결혼 전에 정말 놀랐거든요. 흔치 않은 이름이었는데도 어떻게 시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나 싶어서 10년 전쯤 떠난 아버지를 새로운 인연으로 되찾은 느낌이었죠.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더 마음이 쏠렸던 것 같아요. 일단 이 돈부터 받아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이건 아빠가 딸한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줘. 그 사람 일 간두면서 받은 돈도 아직 못 갚았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받아요? 자꾸 아버님이 이렇게 힘들 때마다 주시니까 그 사람도 버릇 나빠지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이젠 모른 척 하세요. 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못 줄 것 같아서 그래. 마지막이니까 받아. 너한테 꼭 주고 싶어서 그런다, 이 돈은. 그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써. 이 많은 돈을요? 저 혼자서요? 너한텐 아까울 게 없어. 근데 이젠 주고 싶어도 내가 더는 못 줄 것 같아서 그래. 저는 떠나려는 아버님을 잡고 끈질기게 물었죠. 말로만 딸이라고 하고 일 있으면 입 꾹 닫아버리면 이게 무슨 딸이에요. 남보다 못하죠. 암이란다 내가. 저는 담담하게 뱉은 아버님 한마디에 모든 몸이 바로 얼어붙더라고요. 너무 정정하고 누구보다 자기 관리도 철저한 분이었으니까요. 일기장을 50년 가까이 매일 쓰는 분도 흔치 않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를 시작하면 꾸준히 하는 게 아버님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업을 오래 이어가고 싶다는 목표 하나로 살아온 분이라 기상 시간부터 식사 시간도 철저하게 지키셨죠. 그래서 저는 아버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아버님 성실한 피가 한 방울이라도 몸에 있으면 이렇게 게으르고 불성실한 인간은 안 나왔을 텐데 하면서요. 어떻게 확실한 거예요, 아버님? 큰 병원 3군데나 다니면서 해봤어. 다 같은 소리야. 이 나이에 수술대 오르는 게 어디 쉽겠냐. 살 만큼 살았다고 오라는 건데 버티고 있으면 더 추하지. 사실 너한테 처음 말하는 거다. 과묵하고 일에만 매진하는 아버님 성격상 이런 일이 터져도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할 것 같긴 했어요. 아마 그날도 제가 너무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것 같았죠. 그런데 아버님은 저에게 당부를 하나 하더라고요. 사업하던 놈이 아프다고 하면 슬퍼하는 게 아니야. 뒤에서는 다 언제 내려놓나 그것만 보지. 친척이고 가족들은 돈 정리에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 거다. 그래도 가족들한테는. 이런 일에 제일 무서운 게 가족이야, 가족. 그래도 내가 늙음하게 얻은 딸 하나가 참 좋아서
너한테는 이야기한다만. 이 일은 너랑 나랑만 알고 있자. 부탁이다. 아무한테도 안 알리시고 어쩌시려고요.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정리할 일도 있고. 아버님 말을 듣다 보니 그도 그럴 게 아내한테 다 내던지고 집에서 오후까지 늦잠이나 늘어지게 자는 아들의 욕심이 덕지덕지부터 아버님 돈에 민감하게 구는 시어머니나 아버님 사업장에서 일하는 친척들까지 아버님 심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아버님 뜻대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결국 무거운 비밀을 떠안고 오게 됐죠. 그날 이후로 저는 가게에서도 일이 제대로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당장 아버님을 데리고 가 입원이라도 시켜야 하나 고민에 휩싸여 있는데 때마침 시어머니가 가게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맡겨둔 짐 찾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하나씩 다 담아봐. 말 안 하면 갖고 오지도 않아.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오늘 차려입으셨네요. 너나 그꼴로 다니지? 난 원래 차려입고 다녀. 명색이 회장 사무라는 사람이 품위를 지키고 살아야지. 그 말을 듣는데 속으로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회장 사모가 빵 공짜로 얻어먹고 품위 지킨다는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싶었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가 어쩐지 좀 수상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눈치만 살피는 게 느껴졌죠. 준다니까. 알았어. 무슨 말을 하지도 못하고 어만 몇 번이고 반복하더니 빵 봉지를 낚아채듯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리고 한참을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다 택시를 타고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손님으로 온 한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중년 남자가 올 일이 많이 없는데 멀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빵을 사러 와서 좀 놀랐죠. 그런데 가게 빵 봉지를 들고 일부러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이 신기해서 먼저 말을 걸었어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전에도 오셨었어요? 아니요. 아는 분이 사다 주셨는데 맛있어서 일부러 왔습니다. 요즘 이게 잘 안 나오는데? 그러셨구나. 너무 감사하네요.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분 좋은 대화를 주고받는 중 남자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아내라고 뜨는 걸 보고 저도 잠시 포장하는 척하며 커튼 뒤로 자리를 피했죠. 그런데 제가 어디 간 줄 알았는지 편하게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빨리 움직여서 일단 사드리는 게 중요하지. 아들 논다면서 아들이 사채 썼다고 해보던가. 장기 떼갈 위기라는데 돈 안 내놓을 아버지가 있어? 근데 누나, 확실히 본 거지 피를? 암은 확실해? 곧 죽지? 문득 그 말을 듣는데 장기의 사체, 피, 그 남자 하는 말 하나하나가 섬뜩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심코 남자가 장난처럼 던진 이름 하나가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실망인데? 우리 명숙 씨가 놓친 애를 아직 손에 못 넣었네. 이러다가 유언장에 다른 사람 이름이라도 써있으면 어쩌라고? 확실해도 내가 기다린 세월이 얼만데. 내 고생하면 제대로 해야지 누나. 시어머니 이름을 장난처럼 부르던 그 남자에게서 시선을 못 떼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서비스 빵을 넣어주면서 언제 사간 건지 확인을 확실히 한 번 더 하려고 했죠. 저희 빵은 언제 드신 거예요? 이것도 먹어보셨으려나? 하나 더 넣어드렸으니까 드셔보세요. 어제 받아서 이것도 먹어봤죠. 어제요? 여기 파는 건 거의 다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먹겠습니다. 나중에 또 오겠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떠나고 저는 수심에 가득 찼어요. 어제 사간 빵, 그리고 통화 중에 부른 시어머니의 이름. 그 모든 게 묘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뭔가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자들 촉이 그런 데서 발동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뒤 아버님이 병이 악화돼서 가족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지 강원도에 있는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겠다며 들어가셨고 어머닌 그 틈에 그 남자와 활개를 치며 다니더라고요. 케이크를 한 번씩 시댁과 친정으로 돌면서 나눠주곤 했는데 어머니가 어떤 남자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죠. 근데 이런 일을 알아도 며느리로서 아는 척을 해야 할지 아버님의 상황이라도 알리는 게 좋을지 선택이 쉽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버님을 더 챙기는 것밖에 없었죠. 아버님, 혼자서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 친구놈이 이것저것 다 봐주고 갔어. 공기도 좋고 여기에 있으면서 쉬니까 아무 걱정이 없다. 다행히 아버님 친구분 중에 대학병원 원장님이 계셔서 그런 부분을 다 손써준 것 같더라고요.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저녁엔 날이 쌀쌀해서 그런데 걸칫것하고 22년도 일기장, 그리고 서재에 책 조금 챙겨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면 될까요? 조만간 제가 갈게요, 아버님. 아무래도 이 일을 아는 게 저뿐이니 어머니 모르게 가서 짐을 좀 챙겨 나오기로 했죠. 집에 붙어있질 않고 계속 밖으로 다니기 바쁜 어머니의 상황이 빤히 보였거든요. 그리고 전 한 번은 아버님을 찾아뵈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가 없는 시간에 짐을 챙기는데 아버님이 최근에 쓴 일기장이 어떤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남의 일기장이나 훔쳐보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날짜만 확인하려고 열었는데 안에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한 사람의 정보를 꽤 오래 모아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너는 반드시 내 손으로 잡는다. 회사 돈도 모자라 내 마누라. 네 뱃속으로 낳은 한심한 아들놈까지 나한테 던지고 간 악마 같은 놈. 대책 없는 아들한테도 큰 소리 내지 않고 눈이나 질근 감는 게 아버님이 화를 표현하는 최대치인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분노를 못 참고 일기에 꾹꾹 눌렀었을까. 그 사실에 놀랐죠.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작은 증명사진 하나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신입 직원의 모습은 얼마 전 빵집에서 만난 바로 그 남자였죠. 그건 외에도 마누라와 아들에 대한 대목이 강원도를 가는 내내 제 머리를 안 떠났죠. 몇 시간이 달려 아버님과 다시 만났을 때 회사 서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투병 중에도 일을 하는 아버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픔까지 뒷전에 둔 아버님 모습이 우리 아빠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버님, 아픈 사람이에요. 아프다고요, 지금. 그래도 마무리는 잘하고 가야지. 우리 직원들도 내 식구 아니겠어? 평생 나 하나 믿고 일해준 사람들도 있는데 경영이 걱정이 되네. 그리고 저는 눈물을 훔치면서 애써 더 밝게 아버님 밥을 준비했어요. 아무리 누가 왔다 갔다 도와준다고 해도 싫은 소리 못하는 아버님이 묵묵히 드셨을 것 같아 속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걸 준비했죠. 그걸 보면서 마누라보다 며느리가 낫네. 미안해서 어쩌니. 운전까지 하고 와서 피곤했을 텐데. 제가 해드릴게요. 이것뿐이네요. 근데 아버님, 제가 사실 오다가 일부러 보려던 건 아닌데 어떤 남자를 봤어요. 일기장에서 봤구나. 너한테 말해주려고 했던 거야. 보려고 본 건 아닌데요. 제가 그 남자를 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버님은 놀라지도 않고 가만히 밥 한 술을 뜨며 멀쩡히 잘 살고 있지? 회사 돈 횡령하고 나한텐 죄를 참 많이 지었어. 나도 지켜보고 있다. 네? 아는데 왜 가만히 두세요?
그러자 아버님은 몇 분을 아무 말도 없이 침묵만을 지키더니 저에게 결심을 한 듯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대영이 그놈 내 아들 아니다. 네? 네 시어머니가 살려고 그랬지. 나랑 헤어지려고 하던 참에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그냥 살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나랑 닮은 구석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혼자 유전자 검사도 해보고 알게 됐다. 근데 그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나 싶어서 그냥 속아주면서 살았다. 언젠가 말해주려니 하고 내일 죽는다고 해도 알려줄 것 같지는 않네. 어떻게 그런 일을 혼자 견디고 사신 거예요? 순간 남편의 충격보다도 아버님이 견디고 산 그 세월이 제겐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을 속이고 눈 깜짝 안 하고 사는 사람이라니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떻게요? 아버님은 이미 많은 걸 다 알고 눈만 감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도 일부러 잡지 않고 많은 걸 가져갔을 때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을 인을 수없이 쓰셨던 거더라고요. 저는 그 일에 어떤 거든 아버님을 위해 돕기로 했고 아버님과 저의 비밀 작전은 그날부터 하나가 더 늘었죠. 여기서 준비 다 끝나면 다시 집으로 갈 거야. 그때부터 우리 작전은 시작하는 걸로 하자. 저는 그렇게 아버님을 끝까지 돕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별장에 있다 다시 돌아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더라고요. 저는 그때 작전 개시가 됐다는 걸 알았죠. 아버님은 평소와 다른 근엄한 모습으로 내가 이제 재산 정리를 좀 하려고 한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 먼저 살게 해줘야지. 그런데 전 너무 놀란 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이 아닌 재산이라는 말에 두 인간이 반응을 보이더군요. 아빠, 회사에 있는 친척들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요. 그래 여보. 우선 우리한테 주고 그 사람은 나중이야.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평생 내 옆에서 고생한 당신 절반 이상은 갈 거야. 나머진 태영이 거고. 절반 이상이 어느 정도야.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지. 그래도 아빠, 나한테 반은 줄 거죠? 나 백수잖아. 둘이서 절반을 더 주라 마라 하고 있는데 그 꼴을 보니 아버님이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옆에서 보는 제가 더 기가 막혔죠. 그리고 아버님은 큰 서류 가방을 하나 꺼내더니 돈으로 묵직하게 채워진 걸 어머니 앞으로 주더군요. 당신 목이야. 부족하진 않을 거야. 그리고 현금으로 준 이유는 서류상으로 이혼 진행하는 게 낫다고 그러네. 그게 당신한테 나중에도 더 유리한가 봐. 그래? 뭐든 당신 편할 대로 해요. 넌 회사 정리하고 줄 테니 조금 더 기다려. 아버지, 엄마한테 너무 많이 주잖아 지금. 시끄러워. 용돈도 안 주고 사는 놈이 말이 많아. 내가 일부러 안 줘? 사는 게 힘드니까 어쩔 수 없지. 엄마한테 이 많은 돈 필요 없어요. 왜 없어? 늙은 내가 더 필요하지. 여보, 고마워요. 치료는 당신이 포기한다고 한 거야? 그래, 괜히 나이 들어서 그것도 위험할 수 있어. 하루라도 가족들하고 더 시간 보내다가 가. 우리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아버지, 아빠, 나 정말 회사 처분하면 다 줄 거죠? 확실하지? 근데 며느리는 못하러 이런 날 불렀어? 너 뭐라도 하나 떨어질 줄 기대했나 본데
며느리까지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다. 알지? 어차피 얘한테 갈 돈이면 너도 같이 쓸 거 아니야. 그걸로 촉해. 전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얼굴이 안 괜찮구만 내숭은 하여간. 왜 얘한테 난리야? 그리고 난 강원도 별장에서 쉴 거야. 혼자 시간도 보내고 싶고, 생각 정리도 하고 싶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래 여보, 당신도 마음 뒤숭숭하겠다. 그렇게 해요. 나는 무조건 당신이 편한 게 우선이야.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모터를 단 것처럼 재빠르게 움직여 빵집에서 본 그 남자와 대놓고 만나기 시작하더군요. 어쩌다가 시댁을 들렀더니 아예 그 남자 짐을 들여놓고 신혼집처럼 꾸미고 있는 광경까지 보게 됐죠. 돈까지 다 받아뒀겠다. 이젠 무서울 게 없는 사람 같더라고요. 어머니, 이 다 뭐예요? 이사하세요? 신경 쓸 것 없어 너는. 남의 집 일에 신경 꺼라. 아버님이 이러는 거 아세요? 너무하잖아요. 너 이제 우리 식구 다니면서 그 입 좀 다물어. 조만간 이혼 도장 찍어줘야 할 거야. 빵집 사장님으로 혼자 잘 살아. 그게 낫지? 벼락부자 되고 그러면 안 되지. 힘들 때 가게 차려서 돈 벌었더니 이혼이요? 솔직히 이혼은 제 입에서 나와야 할 소린데 그걸 유산 하나 때문에 진행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 기가 막혔죠. 어쩌겠니? 네가 그러게 백수 됐다고 애 눈치 안 주고 잘해줬으면 이럴 때 복을 받지. 다 자기가 안 대로 돌려받게 돼 있어. 넌 돈복은 치지도 없는 팔자야. 시어머니는 쌤통이란 듯 절 보며 웃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빵집에서 봤던 그 남자가 골프채를 매며 본인 짐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뛰어나오면서 아싸? 무거운 것도 잘 들어. 역시 젊다 젊어. 누나, 집이 생각보다 컸네. 너 진네 아직 살아있대? 어차피 우리 챙길 건 다 챙겨왔어. 걱정하지 마. 너 진네 방은 싹 갈아엎으라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 공사할 거야. 조금만 참아. 힘줄 줄 아는 놈한테 돈이든 뭐든 가야지. 차도 한 대 뽑아줘. 이 집이랑 다 너한테 주는 상이야. 누나, 내가 진짜 이날만 기다렸다. 드디어 해냈어. 제가 문 앞에 화석처럼 굳어서 서 있는 것도 모르고 둘이 좋아서 낄낄대고 난리더라고요. 겨우 한 발을 움직여서 밖으로 나오는데 시어머니 지시대로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 생각해보니까 이쯤 헤어지는 게 좋겠어. 내가 당신 앞으로 먹여 살리고 그럴 자신도 없고 그냥 힘들게 사느니 이 집에서 헤어지자. 기가 막혀서 그래, 나도 원하던 바야. 갈라서! 대한민국에서 전화 한 통으로 이혼한 부부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 아버님이 말해준 그대로 모든 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뜻하지 않게 아버님으로부터 회사 경영진 자격을 부여받았죠. 믿을 만한 사람이 버텨주면 좋겠다는 아버님 뜻에 따라 아는 건 없지만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파악해 갈 수 있게 20년 넘게 일한 분들을 선생님처럼 곁에 두며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렇게 2주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아버님이 회사로 왔더라고요. 살이 10kg 이상 빠져서 얼굴은 반쪽에 힘이 다 빠져서 허리까지 굽은 모습으로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화장실 가운데 가만히 자리 잡고 앉더니 곧 들이닥칠 게다. 한번 보자, 그것들. 단단히 각오를 한 듯 했죠. 사실 저도 이혼까지 다 하고 시모든 남편이든 정이 다 떨어진 마당에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30년 전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횡령을 하고 어머니와 불륜까지 저지른 그 남자까지 남편과 함께 찾아왔더라고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버님은 흔들림 하나 없는 바위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고 반실성 상태로 온 꼴을 보니 잘됐다 싶었죠. 아니, 당신 위조 지폐라니. 사람 갖고 장난쳐? 그게 어때서? 거짓으로 산 당신한테 맞는 돈 준 건데. 무슨 소리야, 갑자기? 당신이 저 남자 도와서 회사 돈 횡령하게 다 도왔고 내 아들도 아닌데 데려다 키웠고 그건 위조 아니고 뭔데? 당신이 위조로 산 건 괜찮고 내가 위조 지폐 준 건 안 되는 일인가? 뭐야? 지금 복수라도 하겠단 거야? 친아들도 아닌 놈 데려와서 평생 키웠으면 됐잖아. 아, 누가 복수를 이렇게 하겠어? 내 핏줄도 아닌 자식 키우고 바람낸 옆에 내 눈 감아가면서. 어이, 놓쳤네. 그래, 우리 일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당신 와이프야. 이런 수 쓴다고 재산이 안 갈 것 같아? 이러라고 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혼도 했으니까 이제 줄 이유가 더 없지. 뭐라고? 누나, 이혼했어? 언제? 현금으로 받고 그때 했지. 아이, 미쳤어? 아, 나랑 상의를 해야지, 이런 문제는. 우리 계약이 내일 모레야. 모레라고. 아, 그 돈 어쩔 거야? 내가 알고 그랬어? 네가 하도 돈도 나니까 그러지. 지금 누구 탓을 해? 다 늙어 빠진 게.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해서 무릎을 꿇고 기어오더니 여보, 안 돼. 떠나는 마당에 마음 좋게 쓰면 좋잖아. 지금 내가 건물 계약한 게 있는데 우리 그거 제대로 처리 못하면 위약금만 얼만 줄 알아? 그럼 내 인생 완전 끝나는 거야. 여보, 그래, 속인 건 정말 미안해. 그래도 당신 아들이라 생각하고 잘 살았잖아. 그리고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눈치더라고요. 본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에는 미동도 없더니 아빠, 엄마가 바람 피워서 화난 건 이해하는데 나는 아니죠. 난 실수한 것밖에 없잖아. 응? 내 몫은 있죠? 아,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해? 저놈 말이 일리가 있어? 아니요. 웃기고 앉았네. 넌 유산 때문에 전화로 이혼하잔 놈이야. 당구장 간다고 애쓰고 번 돈 훔쳐갈 땐 언제고. 저런 구제불능은 돈 줄 필요도 없어요. 누가 이사예요? 우리 회사 이사로 내가 모셔왔다. 왜?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내 친아들 아닌 걸 알고도 내 평생 밥 먹여주고 다 살게끔 해줬으니까 더는 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당신한테도 진짜 돈은 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 놈은 오늘 죗값 치르고 가야지. 30년 전에 우리 회사 돈 갖고 간 건 남의 마누라랑 불륜 저지른 것까지 전부 갖게 될 거야. 그리고 네 아버지 여기 왔으니까 앞으로 새 식구 오순도순 잘 살아봐. 이제 내 손은 떠났어. 밖에 나가면 경찰 와 있으니까 제대로 조사 받으시고요. 여보, 제발 살려줘. 나 그때 아들 낳아서 당신하고 잘 살아보려고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야. 어머니도 아들 낳으라고 나 괴롭힌 건 사실이잖아. 응? 아, 제발. 얘, 네가 한마디만 해줘. 한마디만 하죠, 원하시니까. 아버님, 너무 잘하셨어요. 이 인간들 이렇게 보니까 가족 같네요. 하나같이 남 탓하고 자기 힘으로 살 생각 안 하는 게
남의 식구 맞아요. 절대로 돌아보지 마세요. 야, 너 미쳤어? 줄 제대로 섰다 이거냐? 너 가만히 안 있어? 이사님, 우리 한 번만 봐주세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전 정 같은 거 전혀 없는데요. 밖에 아무도 없어요. 데리고 나가주세요, 이 사람들. 아버님하고 전 그렇게 이 순간만을 기다리며 칼을 갈고 준비했던 시간을 몇 초 만에 속 시원하게 정리를 했어요. 질질 끌려서 시야에서 사라진 걸 보고 있으니 정말 이 속에 쌓인 울분 같은 게 풀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대책 없이 건물 계약까지 하고 아버님 집에까지 남자를 들이더니 꼴 좋더라고요. 아버님은 이런 걸 대비해서 일부러 위조 지폐로 속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혹시라도 사용하게 될 위험을 생각해서 어머니의 뒤를 쫓아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뒀더라고요. 어머니 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겉모술수였던 거죠. 그래도 위험한 일이니 미리미리 다 장치를 마련해 둔 덕에 어머님만 이 사실을 알고 난처해진 거죠. 어쩌면 아버님은 이 둘이 돈 하나에 이렇게 쉽게 흔들릴 관계라는 걸 알고 기다렸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버님 떠나시는 시기가 이들에겐 찬스였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정말 한 방에 모든 걸 날려버릴 만큼 큰 힘이 생겼더라고요. 참고 인내한 그 세월이 만들어냈다고 밖엔 표현할 길이 없네요. 그렇게 아버님은 직원 회사를 잘 지켜내고 편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에도 못 오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저와 직원들 배웅을 받으면서요. 그래도 아버님이 쌓은 덕이 장례식장을 가보니 빛을 발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이 와준 덕에 제 생애 가장 북적이는 장례식장이었어요. 그리고 전 아버님이 떠난 후에도 마지막 부탁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제 자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배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젠 빵집 사장님이 아니라 이사님으로 떳떳하게 인정받으려고요. 언젠간 하늘에서 두 아버지를 뵙는 날이 온다면 진짜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